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양 윤리사상 드디어 플라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단원 이제 2단원이죠. 덕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인데요. 자, 고대 그리스의 주요 사상가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플라톤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시면요. 절대 반지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해주는 반지거든요. 투명해지고 아무도 날 볼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투명하게 해주는 반지를 가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도덕적인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도덕적인 인생을 살게 될까요? 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아주 플라톤의 중요한 바로 주제가 되겠네요.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죽고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플라톤은요, 아테네 귀족 가문 출신이고요. 이제 돈이 많고 그런 가문 출신, 명예와 또 그런 지위가 있는 가문 출신, 그리고 이름이 이제 영어로는 플라토라고도 쓰는데 원래 이름의 뜻이 넓다라고 해요. 이제 넓은 어깨. 어쩌면 그 레슬링을 비롯한 이런 그 운동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죠.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에 이거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자,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기는 바로 그 전쟁, 아테네에 정치적 혼란이 찾아오는 바로 그 전쟁, 30인 과두정의 공포 정치가 이어지자 실망하게 되고요. 나중에 민주정이 복구가 되는데 그 복구된 민주정이 한 일이 뭐다?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를 사형시켜요. 그래서 민주정에 대한 환멸을 가지게 됩니다. 아, 민주정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그 민주정. 플라톤은 그 민주정치를 상당히 싫어했다는 점. 그래서 정계 진출의 꿈을 접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 자체에 대한 무관심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보다는 세계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아카데메이아 혹은 아카데미아를 설치하게 되고요. 여기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입학하게 되죠. 나중에 그 시라쿠사이라는 나라에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정치적인 변화를 주려고 이제 실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학술, 저술, 교육 활동에 전념하게 되네요. 마치 공자가 이제 그 천하를 돌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지만 정치를 통해 바꾸고자 했지만 잘 안 됐던 그게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하네요. 공자는 어찌 보면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저술하지 않았던 그런 논어를 본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쓴 것처럼 소크라테스를 닮았기도 하고 플라톤을 닮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자, 플라톤은 그 본인이 세운 아카데메이아 여기 입구에 이런 말을 써놨다고 합니다. 기하학에 무지한 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 뭐다? 만물의 근원을 수학으로 파악하는 피타고라스학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플라톤은요, 만물은 정다면체로 구성되어 있다.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입자, 불, 공기, 물, 흙, 에테르. 에테르는 옛날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물질이에요. 지금은 에테르 얘기는 안 하지만은. 자, 불은 뭐다? 정사면체. 공기는 뭐다? 정팔면체. 물은 뭐다? 정20면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물은 기하학적인 질서에 따라 되어 있다. 뭐다? 여러분 수학은 뭔가요? 삼각형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지식 자체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수학적인 지식은요. 만물이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강물, 산, 구름 이런 것들은 변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의 기본 원리인 수학은 불변하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수학적인 원리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그런 엘레아 학파의 영향, 그리고 이것을 수학으로 생각하는 피타고라스 학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플라톤은요. 불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변화하지 않는 것. 막 변화무쌍하고 생성소멸하고 그런 건 열등한 겁니다. 진짜 좋은 건 뭐다? 진짜 우월한 것은 변화하지 않는 불변하는 것이다라는 점. 이런 걸 또 수학적인 아이디어로도 제시하기도 한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책을 쓴 적이 없죠. 뭐다? 전부 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옮겨 적은 것입니다. 기억해서 적었든지 옆에서 적었든지. 자,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들이라고 해가지고 플라톤의 대화편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은 화자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랑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인데 초기의 책들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다. 후기로 갈수록 플라톤의 이야기다. 화자는 분명히 말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인데 사실상 플라톤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걸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흔히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너도 아는 것이 없는데 그걸 이끌어주겠다. 문답법과 산파수를 이끌어주는 장면들. 자, 이러이러한 주제가 있는데 경건, 뭐 정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없군요. 자, 이제부터 알아가 볼까요? 까지만 말하면은 이제 여기가 바로 소크라테스. 그래서 그 정의라는 건 무엇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겁니다. 라고 답을 제시하면은 플라톤적이다 라고 흔히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룰 얘기는 주로 플라톤의 국가론 중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위주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플라톤 대화편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국가. 자, 총 1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권하고 나머지 권들이 좀 성격이 달라요. 1권이 아마 그 초기 저술이다.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가 정의에 대해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케팔로스라든지 뭐 폴레마르코스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뭐 트라시마코스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정의관들에 대해서 정의란 이런 것입니다. 이걸 비판하는 그런 문답법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권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론의 1권이라고도 말하지만은 그 트라시마코스라는 그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한다고 하죠. 자, 2권부터 9권 그리고 10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뭐다? 플라톤 고유의 주장이 포함된 중기 후반의 작품이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냐면 이라고 해답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했지만 이 국가론 여기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글라우콘이라는 등장인물이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정의, 올바름이라는 걸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정말 본질적인 의미의 정의, 올바름이라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을 물론 글라우콘도 소크라테스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겠지만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좀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기게스는 리디아 왕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이다. 그가 양을 돌보던 어느 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면서 동굴이 생겼다.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간 기게스는 그곳에서 거인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거인의 손가락에는 금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고 기게스는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 어느 날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놀다가 우연히 반지를 안쪽으로 돌리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다시 바깥쪽으로 돌리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갖게 되자 그는 곧 나쁜 마음을 품었다. 왕에게 가축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궁에 들어간 기게스는 반지의 힘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게 한 후 왕을 죽이고 왕비와 결혼하여 스스로 리디아의 왕이 되었다. 뭡니까? 남들한테 안 보이고 들키지만 않으면은 누구나 나쁜 짓 하고 살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착하게 행동한 이유는 남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으로 행동했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내가 손해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며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면 이거 완전 뭡니까? 아까 도입부에 시작할 때 봤었던 반지의 제왕이 그 절대 반지 아닌가요? 자, 반지의 제왕에 있는 절대 반지가 플라톤의 이런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플라톤의 그런 서구 사상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대하다는 것이고,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칩시다. 첫 번째, 완벽하게 올바르지 못한 자가 있고요. 두 번째, 올바르지 못한 짓이라면 전혀 저지르지 않은 사람. 근데 보세요. 이 완벽하게 올바른 사람은요, 실제로는 올바르지 못해요. 나쁜 짓 할 거 다 해요. 최대의 악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겐 올바르게 보입니다. 최고의 선인으로 평가를 받아요.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지만 그게 진실이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1번. 자, 2번. 올바르지 못한 짓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올바르지 못함의 최대 악명을 얻는 자.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거 완전 나쁜 인간이네? 라고서 맨날 비난합니다. 자, 1번 인생, 2번 인생. 진실된 입장에서는요, 2번 인생이 도덕적인 인생인데 누가 2번을 고르겠습니까? 사람들은 1번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올바른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도덕에 대한 냉소적인 암시. 자, 이렇게 글라우콘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하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게스의 반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한데도 정말 정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정의로움은 진짜 옳고 이거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 맞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기게스의 반지가 주는 도덕적인 딜레마와 변한 인격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장치. 이건 뭐냐면요. 반지의 장 보시면은 그 절대 반지를 이제 손에 넣은 이제 스미골이 자, 나중에 골룸이 되는데 동일한 그 호빗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모습을 이제 외적인 외양으로도 보여주거든요. 자, 어쩌면 감독이 말하고자 했었던 이제 각본을 쓴 사람이 말하고자 했었던 부분은 우리 글라우코는 완벽하게 올바르지 못한 자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다고 했지만은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맞느냐를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에 이 반지 파괴의 임무를 맡은 이 프로도가 갈등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명장면입니다. 이거 하여간 여러분 반지의 장 한번 꼭 보세요. 플라톤을 배우고 나서. 자, 어쨌든 자 플라톤. 자, 이 국가라는 책에서 정의의 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글라우콘이 뭐라 그런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진심으로 정의가 찬양받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정의롭지 못함을 비난하고 정의를 찬양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죠. 이제부터 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탐구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정의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되지.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가 정의로운 개인보다 더 크고 알아보기도 쉬울 거네. 그러니 큰 정의와 작은 정의의 닮은 점을 검토해보면 개인의 정의도 검토할 수 있겠지? 즉, 이 정의라는 것은, 올바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추구할 만한 것이며 올바름은 객관적으로 좋은 거예요. 정의로움은 객관적으로 좋은 겁니다. 또한 그것이 주는 결과 또한 좋다는 점을 올바른 인간은요, 행복하게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인간은 결국은 불행이에요. 그것을 논증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 소크라테스라는 화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형이상학, 이데아론과 그의 인식론, 상기설, 그의 정의론, 이상국가론, 영혼 삼분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 말하는 부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플라톤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이 이데아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플라톤의 모든 논리의 핵심은 이데아가 있어요. 이데아는 뭐다? 영어로는 아이디어라는 말의 그 어원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형상이라고도 번역하고요. 그 폼이죠, 폼. 영어로 치면은 뭐다? 사물의 불변하는 본질이자 참된 실제로서의 완전한 것입니다. 자, 의자가 있어요. 뭐 어떤 의자, 이런 의자, 저런 의자, 뭐 공장에서 수백만 개의 의자를 만들어내고 여러 개의 의자가 있지만 의자의 형상 그 자체, 우리가 의자 하면 떠올리는 머릿속에 그 완벽한 의자의 모습 그 자체, 그 모습 그 자체예요.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 강아지들 있지만 강아지들이 현실에 굉장히 많지만 강아지 하면 떠오르는 우리 머릿속에 그 이미지, 강아지의 그 완벽한 그 이미지 그 자체, 불변하는 본질이자 참된 실제로서의 완전한 것이 바로 이데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 반면에 현실 세계는 뭐다? 이데아를 따라한 거예요. 이데아를 모방한 겁니다. 완벽한 것을 따라했는데 완벽한 것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죠. 약간이라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고요. 불완전합니다. 현실의 의자는요, 세월이 지나면서 고장나고 닳아요. 그리고 현실의 강아지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하지만 이데아로서의 강아지는 병들고 죽고 그런 게 아니죠. 강아지의 관념 그 자체. 그리고 의자의 관념도 부러지고 고장나고 뭐 흠집 내고 그런 거 아니죠. 반면에 현실은 뭐다? 현실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노을, 아름다운 그림 등등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계속 대비하고 있죠? 이 모든 다양한 아름다움 사이에서의 아름다움의 관념 그 자체,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있다. 자, 현실에서는 온갖 종류의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무슨 삼각형, 삼각형의 모양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삼각형 그려봅시다. 완벽한 삼각형 그릴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완벽한 삼각형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삼각형을 그리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재료를 통해서 그리게 되고요. 그 재료, 자, 여러분은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점과 점을 잇는 그 선, 이미 여러분이 그리는 선은요,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의미의 선이 아닙니다. 점을 찍잖아요. 완벽한 의미의 점이 아니에요. 삼각형은 그래도 완벽한 의미의 삼각형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 뭐다? 현실에 있는 모든 삼각형들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의 이데아, 완벽한 관념 속의 그 삼각형 그 자체를 모방한 것,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말하는 것의 의미는요. 현실의 사물들을 구성하는 현실의 사물들의 원료가 되는 근본이 되는 이데아가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에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많지만 보편적인 도덕적인 것의 이데아 그 자체, 정의로움의 완벽한 형태는 이데아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실제론, 이상주의. 자, 소피스트랑 대비해 볼게요. 소피스트들은 윤리적 상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정말 보편적인 의미의 도덕은 없어요. 완벽한 도덕은 없어요. 변하지 않는 도덕은 없어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가문마다 집안마다 문화권마다 도덕의 모습은 윤리의 모습은 달라요. 하지만 플라톤이 보기엔 도덕적인 것의 이데아 있다. 정의로움의 이데아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따라야 될 그런 정의로움, 도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목표이자 우리 삶의 기준으로서 삼아야겠죠? 자, 태양으로 비유해 봅시다. 태양의 비유로 이제 이데아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태양의 속성에 빗대서 이데아를 설명합니다. 태양은 뭡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빛을 제공해줘요. 선생님, 요새는 LED 뭐 쓰지 아유, 저 때는 LED가 없으니까. 태양이 있어야지만, 근본적으로 태양이 있어야지만 결국엔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데아가 있어야지만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멍멍이의 이데아가 있어야지 저것이 멍멍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말의 이데아가 있어야 저것이 말이구나. 의자의 이데아가 있어야지 저것이 의자이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 뭡니까? 만물의 생성, 성장, 영양을 제공하고요. 그러나 만물 그 자체는 아니에요. 이데아, 만물이 존재하고 그것의 본질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의 원인.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만물 자체는 아니죠? 자, 태양은 뭡니까? 시각 자체에 의해 보이는 것, 이데아는 오로지 지성으로만 알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뭐 시각으로, 청각으로, 미각으로, 촉각으로, 후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지성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뭐 이데아 안 보이는데요? 이데아 세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세계를 활짝 열어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보석. 이것은 우리가 관찰 가능한 대상이에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이죠.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에는 아름다움의 이데아,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비교해 봅시다. 여러 마리의 말들이 있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이데아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표현해 놨지만 이거는 임의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지 실제 말의 이데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데아의 세계는 뭐다? 불변하는 거예요. 왜냐? 완전하고 완벽하니까. 여러분 완벽한데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완벽한 것은 그 자체로 그대로입니다. 반면에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든지 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 세계는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불멸합니다. 안 죽어요. 이데아 세계의 말, 이데아 세계의 강아지 그런 거는 관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거나 그런 게 아니죠. 반면에 현실 세계의 것들은 유한성, 필멸해요. 필멸자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하고요. 생로병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데아 세계의 것들은 보편적입니다. 말의 이데아는 어디에 가나 통용되지만 현실 세계의 것들은 현실 세계의 말은 이 말의 모습은 이 말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자, 이데아 세계의 것은 실제, 현실 세계의 것은 그림자다. 이건 뭐냐? 이데아 세계는 원형, 오리지널, 원본인데 현실 세계의 그 사물들은 원본을 모방한 모형, 따라쟁이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것도 완벽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비물질적인 존재로서의 이데아, 관념이죠. 반면에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 바로 현실이 되겠고요. 가지계, 오로지 지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바로 이데아 세계. 반면에 가시계, 감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바로 현실 세계의 모습들, 뭐 시각, 청각 이런 것 등등.
자, 이데아 세계의 것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표현하고요. 현실 세계의 것은 변화하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데아 세계가 존재의 원인이고요. 현실 세계는 존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할까요?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할까요? 당연히 이데아 세계가 더 중요하고 우월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데아 세계를 목표로 가야 돼요.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감각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지성을 발휘해야만 한다는 점, 상당히 지성을 강조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지적인 것을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적인 모습을 또 이어받은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침대 봅시다. 이데아계의 침대는요, 신이 만든 침대라고도 비유하거든요. 참으로 실제하는 것. 침대의 이데아 그 자체.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자, 현상계의 침대는 뭐다? 목수가 만든 진짜 침대가 있죠? 아니, 진짜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죠? 목수가 만든 현실 세계의 침대가 있어요. 현상계의 침대. 이데아 세계의 침대를 모방한 거예요. 목수가 이데아 세계에, 자, 나무랑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데아 세계의 침대를 떠올리면서 현실의 침대를 구현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침대. 여기 하나 더해서 화가가 그린 침대가 있어요. 자, 이데아 세계의 침대를 모방한 목수의 침대, 이 목수의 침대를 보면서 모방하는 화가의 침대, 이데아의 침대를 모방한 것을 또 모방한 거예요. 자, 화가는 뭐다? 화폭에다가 침대를 그려요. 침대를 보면서. 화가는 실제가 아닌 가상을 모방하면서 이미 목수가 만든 것 자체가 가상이에요. 그걸 또 모방했어요. 그 모방술로서 아이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언어라는 물감으로 각기의 시에 채색을 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상당히 비하하는 모습이 되겠네요. 참된 예술가라면 모방보단 실제에 더 흥미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찬미의 노래를 제작하기보다는 스스로 찬미의 대상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 예술관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플라톤이 예술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술은 뭐다? 아니, 화가 그린 침대 보세요. 이거 진짜 침대입니까? 여기다 누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화가가 그린 강아지, 뭐 진짜 강아지입니까? 아니에요. 화가가 그린 과일들, 이거 진짜 과일 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 가짜잖아요. 모방이에요. 열등해요. 열등한 건데 더 열등해졌어. 자, 이거는 나중에 그 르네 마그리트라는 그 화가가, 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그림인데, 물론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플라톤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 그림은 파이프의 이데아도 아니에요. 이거 이데아 아닙니다. 실제 파이프도 아니에요. 실제 파이프에 기능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뭐 그림에다가 불 붙이면 뭐 담뱃불 아니죠. 파이프를 모방한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런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래도 이 모방이라는 것은 그 외관을 따라한 것이고요. 단지 흉내내게 한 것입니다. 열등한 정신행위로서 정신적 지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봤어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오늘날의 예술관은 굉장히 다릅니다. 플라톤의 사고방식이죠. 유희적 미혹적이고 진지성을 결여하고 있다. 자, 밀로의 비너스상, 비너스라고 하는 그 미의 여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려가지고 상상으로 떠올려서 따라한 거예요. 진짜 비너스인가요? 아니란 거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비너스 아닙니다. 이거는 뭐다? 돌이에요, 돌. 허용되는 모방 행위는 단지 그것이 유익한 경우일 뿐이고, 그러니까 각자가 직분에 맞는 일, 즉 용기가 있고 용감하고 절도가 있으며 존경할 만한 인물에 대해서 젊어서부터 모방하는, 그러니까 영웅의 훌륭한 덕, 용기의 덕, 지혜의 덕, 절제의 덕, 이런 걸 모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방만 좋은 것이지, 예술가들이 하는 그런 모방은 되게 열등하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예술 활동은 뭐다? 플라톤이 이렇게 봤습니다. 국가의 정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 외에는 뭡니까? 쓸모없어요. 뭐 그냥 감각적인 쾌락을 위한 예술?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예술가들이 뭐 실험적으로 뭐 하는 거 안 돼. 그런 거 안 돼요. 사람들 슬프게 만들고 막 그런 거 안 돼요. 국가를 위한 예술만이, 국가의 정의를 위한 예술만이 의미가 있고요. 올바름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그런 예술가들은 추방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포인트인데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그 고대 이제 그리스 시각 예술이라는 것이
창조성 있고 뭔가 새로운 예술적인 시도를 한다 이런 의미 예술이라기보다는 충실한 모사를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자, 헬레니즘 시대 예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체의 비례에 맞게 훌륭하게 인간의 모습을 잘 모방하는 역동적으로 굉장히 잘 모방했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당시 예술은 뭐다? 일종의 기술이에요, 기술. 대단한 예술가는요, 대단한 창조성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기술자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예술가는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구나. 창의적이고 철학적인 예술 행위라는 생각 자체가 더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겸사겸사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윤리화 사상에 뭐 여러분 시험에 관심 있는 포인트는 아니긴 하겠지만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주의와 이제 르네상스의 신고전주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서양 예술의 상당수를 이제 이끌어왔던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예술은 뭐다? 실제와 똑같음, 박진성의 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르네상스 초기의 원근법 봅시다. 원근법을 왜 도입했나요? 실제 세상이 원근법에 따라 보이잖아요.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보이죠.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잘 만든 예술품은 뭐다? 진짜랑 비슷하게, 야, 저 진짜처럼 잘 그렸네. 진짜처럼 그린 것이 잘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훌륭한 예술이라고 본 것이죠. 원근법 굉장히 그런 기하학적인 구도로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기하학 좋아하는 플라톤의 영향력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자, 다시 윤리화 사상으로 돌아옵시다. 자,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데아를 파악함으로써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진리인데 사람들은 진리를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동굴의 우화라는 것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동굴 모양을 한 거처에서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묶인 채로 살아가는 죄수들을 상상해보게. 얘네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들은 이곳에서 앞만 볼 수 있고 머리를 돌릴 수도 없다네. 이들의 뒤쪽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네. 또한 이 불과 사람들 사이에는 담이 세워져 있고 담 위로 사람들과 여러 동물 상이 지나가면 죄수들은 벽면의 그림자 외에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되네. 이처럼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림자가 비치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죄수들은 벽면의 그림자가 진정한 사람이나 동물이라고 믿을 걸세. 자, 이 죄수들은요, 벽면에 있는 그림자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감각적인 경험이 이게 참입니까? 아니죠. 이거 진짜 말이에요? 심지어 이 불로 비친 이거 진짜 말도 아니에요. 가짜의 가짜. 모방의 모방이죠. 완전 예술이네, 이거. 모방의 모방을 가지고서 이게 진짜인 줄 믿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죠? 진정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굴 밖으로 나가는데요. 동굴 밖에는 뭐다? 결국에 동굴 밖으로 나가야지만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은 뭐다? 본떠서 만든 것의 모방인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데아를 모르고 모방의 모방만 보고 살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태양이다라는 걸 알게 될 건데, 자,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동굴의 그 비유, 동굴의 우화를 이렇게 보면요. 묶여있는 죄수는 모방의 모방을 봐요. 자, 죄수는 뭐다? 감각 경험으로 진정한 지식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데아 세계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제한된 세계에 길들여진 죄수들은요, 처음엔요, 고개를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 진짜 불빛을 바라라고 해서 고개를, 야, 너가 지금까지 본 거 다 가짜야 라고 해도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가짜라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고? 난 지금까지 거짓을 진짜인 줄 믿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이거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알미 아니에요. 참된 인식과 억지 의견은 다릅니다. 자, 요거 마치 그 소크라테스의 구분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본인들이 용기나 뭐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었다. 참된 인식을 위해서는 무지를 자각하자고 했었던 소크라테스. 자, 생각해 보시면서, 자, 플라톤은요, 안다는 것을 구분하죠. 진정한 암, 에피스테메가 있어요. 이제 이 에피스테메라는 말에서
아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에피스테몰로지가 이제 출발하는 거죠. 자, 이데아에 대한 인식, 완벽한 것에 대한 인식이 되겠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의 알미 되겠고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있으면서 있지 않기도 한 것에 대한 의견,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대한 의견, 일종의 자 여기가 이데아 세계에 대한 알미 되겠고요. 이데아의 모사, 현실 사물들에 대한 알미 되겠죠. 근데 현실 사물들을 뭐라 했습니까? 불변적이지 않고 가변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런 거예요. 불멸하지 않고 필멸적인 거예요. 불완전한 것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의견을 사랑하는 사람들, 듣기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마지막 단계 진짜 모르는 단계, 어떤 식으로도 없는 것에 대한 것, 모름의 상태. 자, 동굴 안에 있던 죄수들은요, 잘못된 것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의견의 단계였던 것이죠. 자,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된다?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아는 것에 대해서 선분으로 비유합니다. 자, A하고 B, A, B라는 선분이 있어요. A, B라는 선분을 C라고 하는 지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알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로지 지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다? 감각에 의한 알만을 가지고 있어요. 의견과 판단. 대표적으로 가장 열등한 상, 영상, 모상, 그림자. 이거 예술이죠? 모사의 모사. 상상과 짐작의 단계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 동굴의 초기 단계 사람들. 그 다음에 실물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손으로 만지는, 맛보고 냄새 맡고 그런 것들. 감각에 의해 알 수 있는 동식물 및 일체 인공물들. 여기에 대한 알을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지성에 의한 암. 이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학적인 것들, 여러분 수학적인 것들은요 삼각형의 관념 그 자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뭐 이제 뭐 정육면체 이런 거는 머리를 써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를 써야 알 수 있는 것들, 추론적 사고 그리고 이데아와 형상에 대한 암, 지성에 대한 인식, 즉 진짜 알기 위해서는요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도덕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지성이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만 해요. 감각적인 삶으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성주의를 계승했다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르는 걸까요?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으나 까먹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지식을,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는데 몰라요. 자, 어떻게 된 것이다? 자,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저승의 강, 그 4개의 강을 건너게 이제 5개의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망각의 강, 레테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강의 물을 마시면서 자, 어떤 강을 건너면서는 슬픔과 비통을 느끼고 탄식과 비탄을 느끼고 불의 강, 이제 자신이 살았었던 그런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리고 망각의 강의 물을 마시면서 이전에 살았던 그 지식들을 까먹게 돼요. 까먹게 되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까먹는 것이고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요. 없는 지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알던 것을 recollection, 상기하는 것, 떠올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인식론 상기설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애초에 플라톤이 보기에 이데아는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는 거예요. 이데아에 대한 지식은 내가 없는 지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고고하게 있는 이데아라는 것을 내가 다시 떠올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회복하는 것이에요. 자, 동굴 이야기 들어봅시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결박에서 풀려난 죄수는 강제로 불빛을 고통스럽게 보게 된다. 자,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다가 불 그 자체를 보려고 해요. 너무 눈부시고 아픕니다. 자, 어리석음에서 치유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요. 다소 강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상기설에 근거한 소크라테스식 삼파술. 자, 원래 알던 것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없는 지식을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끔, 상기하게끔 이끌어 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문답법이 그런 겁니다. 원래 가진 것을 질문과 답변의 끊임없는 연설을 통해서 이끌어 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주입했던 사람이 아닌 거죠. 즉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지성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인 것이고요. 그리고 불빛 자체를 보게 되고요.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 억지로 끌려가 햇빛 속으로 고통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갈 거거든요. 진리를 깨우치는 과정은요, 고통이 따라요. 진리를 깨우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쉽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쩌면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는데 그 고통의 과정에는 진정한 진리를 향한 그 진리라는 것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내서 가보자,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바깥 세계로 나갑니다. 자, 바깥 세계로 나가니까 기존에 우리가 동굴에서 불타오르는 그 불을 보는 것보다 태양, 말할 것도 없죠? 더 밝습니다. 눈은 광휘에 가득 차서 당장은 진짜라고 하는 것들을 못 봅니다. 진리를 보는 것은요,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가면요, 눈부시잖아요. 바로 눈 떠서 볼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그림자를 보고요, 물속에 비친 상을 보고요, 다른 것들의 상을 보다가 비로소 실물을 진짜 보게 됩니다. 태양에 의해 비추는 그 실물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 자체를 밤의 별빛과 달빛을 봄으로써 더 쉽게 관찰합니다. 드디어 빛이 오는 바로 그 하늘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낮에 그 하늘부터 보는 건 너무 힘드니까 밤의 하늘들을 달빛, 별빛 먼저 보는 것이죠. 자, 이데아를 파악하는 데는요, 단계가 있어요. 나중에 플라톤 얘기를 더 이어서 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교육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애한테 처음부터 뭐 수학 이런 거 3살짜리한테 벌써 수학 가르치고 이러면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아이가 배우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마지막에 해 그 자체, 태양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진리, 선의 이데아, 이데아 중에 이데아, 모든 것의 이데아, 모든 사물을 있게 하는 각각의 이데아들이 있잖아요. 뭐 강아지의 이데아, 뭐 의자의 이데아, 그 이데아들의 근원인, 모든 것의 이데아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 올바름의 이데아 그 자체를 지성적으로 직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태양, 선의 이데아야말로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선의 이데아를 태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자, 이 전체 비유에서 동굴에서 벗어나 위로 오르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구경하는 것, 이것을 영혼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의도에 딱 맞는 것일세.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조음의 이데아라네. 이것이 옳고 아름다운 모든 것의 원인이지, 장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위하려는 사람은 이 이데아를 보아야만 한다네. 자, 이데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철학적인 이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감각적인 지식만으로 안 된다. 이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성, 바로 그 지혜, 바로 그 관념, 뭐다? 이데아. 이데아 중에 이데아. 이데아의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 궁극적인 목표인 선의 이데아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 진리의 세계 중에 최고의 진리, 참된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바깥 세계에 있었던, 바깥 세계로 나아간 진리의 맛을 본 사람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는 나갔는데 동굴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동굴에 남아있는 죄수들을 떠올리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 쟤네들은, 나는 여기 나와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봤는데 쟤네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 불쌍하구만. 그래서 돌아갑니다.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가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결국 혼자만 행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바로 철학자의 사명 아닙니까? 철학자는 나 혼자 지혜를 봤다고 해서 나 혼자 만족하고 끝이 아니에요. 진리를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실제로 젊은이들을 철학의 길로 인도한 다음엔요, 철학의 맛을 본 젊은이들이 야, 철학 맛봤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능력을, 그 얻은 지혜를 정치로 베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의 성과, 그들이 본 진리는 그들이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양육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이유는요. 젊은이들이 진리를 맛보고 행복해하고 그냥 기뻐하고 끝 이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장차 국가에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교육의 목적은 그런 것이죠. 결국 관상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 이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이데아를 맛봤으면 실제 현실 세계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론과 실천을 모두 추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다? 자, 동굴에 있다가 바깥 세계로 나가면은 눈부셔가지고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찬가지. 바깥 세계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둠에 가득 차서 여기 이거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헤매고 있습니다. 철학자는요. 어리석은 세상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합일되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대중들, 어리석은 죄수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리석은 대중이 철학자의 지혜를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헤매는 모습 보면서 야, 쟤 바보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야, 돈 벌고 쾌락 누리고 이러고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쟤는 돈 버는 것도 모르고 쾌락도 모르고 야, 쟤는 왜 저러고 사냐? 완전 바본데?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심지어 죄수들은 자기를 풀어주고 위로 인도해 가려는 철학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진실을 보게 만들려는 철학자를 불편하게 여겨요. 야,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만드냐? 철학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스승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은 거다. 소크라테스는 이데아 세계, 진리를 본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려고 산파술 문답법 하는데 이 어리석은 대중들은 그걸 모르고 소크라테스 못생기고 이제 돈 없고 하니까 행색이 좀 초라해 보이니까 비웃고 조롱이나 하고 진리로 이끌어주려고 하니까 열받아서 죽이긴 하고 이거 뭡니까 이거 이런 걸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영화 매트릭스 보시면요. 이 주인공이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라고 이제 하는 바로 이제 모피어스라고 하는 다른 등장인물의 그 제안에 진실을 추구하기로 합니다. 당장 진실을 외면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살던 대로. 아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나는 진실을 보겠다라고 선택을 해요. 근데 보게 된 진실이 너무 가혹하단 말이야. 어떤 진실일까요? 그건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 부정을 하거든요. 야, 이건 진실일 리가 없어. 그러자 모피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가 뭔데?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지? 촉각, 후각, 미각, 시각, 감각으로 보는 게 진실이라면 너가 말한 진실은 두뇌가 해석하는 전기신호에 불과해. 전자신호에 불과하다. 우리가 눈, 코, 입, 귀 이런 식으로 감각으로 파악하는 것들 있잖아요. 감각기관에서 감각적인 재료들을 바탕으로 이것을 전기신호로 뇌로 전달하는 거예요. 뉴런. 뇌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의 감각은 단지 전기신호들의 조화에 불과합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자,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냄새 맡는 것이 진실, 진짜 세계가 아닐 수가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것은 지성으로 파악하는 것만이 진짜 세계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부분이죠. 이 매트릭스에도 이런 플라톤적인 아이디어가 또 들어가 있죠. 그죠? 믿을 수 없어. 믿기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진실을 알지만 나 다시 동굴로 돌아갈래. 나 동굴에서의 삶으로 살래. 이렇게 또 삶으로 선택하는 인생이 또 있거든요. 자, 하여간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등장인물이 이 고기를 먹는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 고기가 뜻하는 것. 이거 한번 영화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매트릭스 1편 아주 명작이죠. 그죠? 자,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상적인 정의의 모습이 뭔데? 그 이데아 세계의 정의가 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완벽하고 불변하고 오리지널이 되는 정의의 모습은 뭔데? 결국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봅시다.